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정재훈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뭐 사회과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전공 영역마다 다르겠지만 이 저출산, 거기서도 이제 초저출산이라는 주제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화의 시작을 위한 제언은 머릿속에 좀 내지는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저출산위원회 이제 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 대안 그것들은 또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전체적인 구성은 저출산 현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잘 또 모르는 저출산 현상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이행의 계곡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쓰는데, 변화에서 나온 거죠.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행의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국가들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변화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이제 제언을 해보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조금 더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가 저출산이 아니라 이 초저출산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이란 말이 있고 초저출산,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1.3 이하면은 이 초저출산이다,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유래가 어디냐? 그 한 80년대, 뭐 핀란드가 70년대에 뭐 잠깐 그러긴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은 출산율이 각 국가별로 최저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 80년대에 1.40을 찍은 적이 있었고, 네덜란드가 이렇게 되고, 대체로 보면은 이제 80년대와 90년대에 최저점을 찍은 국가들이 있는데, 최저점의 양상이 어쨌든 1.5 이렇게 그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좀 늦게 시작됐는데 이 90년대 들어가가지고, 80년대 90년대죠. 결국 최저점을 찍은 국가들이 1.3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보통 대체 출산율 2.1 정확히, 그럼 저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보이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1.3 이하의 이런 트렌드를 보이는 국가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서유럽 국가 중심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1.3 이하를 초저출산이다, the lowest low fertility,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들이 보통은 이제 90년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이후 이야기인데, 그 최저점은 아까 그랬지만 이 보통 국가군이 한 두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독일어권 국가들, 이 대륙권이나 그다음에 독일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 중부 유럽, 동유럽 국가들인데, 이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슬로바키아, 뭐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동유럽 공산권 블록 붕괴 이후에 사회 혼란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쳤고, 독일도 사실은 요때 워낙에도 저출산이었지만 요때 특히 초저출산이었던 게 그 이제 동독 지역, 그러니까 결국 독일도 이 그 공산권 블록의 몰락 이후에 어떤 그런 그 사회 혼란, 이것이 영향이 있었던 거고, 뭐 체코 마찬가지고요, 에스토니아 마찬가지고, 이 그 외의 국가들은 보면은 뭐 일본, 한국 제외하면 유럽에서는 보면 전형적인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 그래서 이 가족주의가 굉장히 좀 가족주의적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이제 그런 국가들이었었고, 뭐 양상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한 국가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국가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이 이제 초저출산을
현상에 접어든 이제 여기 보면 IMF 97년 이후에 어떤 이제 그 영향으로 보죠. 금년도 아마 1.0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1, 2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 수 나왔고 그다음에 3월 현재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발급한 임산부 수첩. 그러니까는 이제 대충 통계가 사실은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요약인데 그 이제 이겁니다. 예, 이래서 사실은 이제 초저출산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트렌드를 보고. 근데 한국은 아주 단연 압도적이다. 사실 이제 17년, 18년까지 합치면은 18년 연속. 다른 국가들은 사실 이제 멈췄어요. 대충 멈췄는데 한국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 상황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저거죠. 다른 국가들하고 요거 앞에다 보시면 그 요걸 보시면 그냥이라도 이 대체로 이제 그 산업화가 나름대로 이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출산율은 내려가는 거죠. 근데 60년대에는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복지국가의 확대, 경제적 풍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출산율이 내려가요. 그다음에 또 결정적이었던 게 60년대 중반부터 그 피임, 그 먹는 피임 약이라든지 피임 방법이 보편화가 되면서 출산율이 이제 훅 떨어지죠, 사실은. 이렇게 60년대 이후 훅 떨어지는데 한국이 그 보면은 이 떨어지는 양상이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 아주 화끈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그 산하 제한 그 정책,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이 떨어지는 속도 이게 이제 한국 그래프인데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한국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출산 속도는 더 세계 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세계 최장의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럼 한국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성공적인 가족계획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성공적인 그러니까 산하 제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72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대 이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곧이어서 75년 이건 이제 숫자로서 75년인데 75년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또 8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83년에 이제 776만 9천 명 그러니까 이제 70만 명대로 떨어지는데 이때부터 대체 출산율이 사실은 2.1 이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1983년부터 저출산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출산이 시작돼 2.1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를 특히 경제학계나 인구학계에서 성공적인 가족계획의 성공으로서 샴페인을 터뜨렸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특이한 게 잠시 후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7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금방 그 다음에 60만 명대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80년대에는 계속 60만 명대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91년부터 70만 명대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요인이 좀 다르게 보시는데 이렇게 떨어진 여기까지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낙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태라고. 그러니까 물론 산하 제한, 뭐 사전 피임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거의 결정적인 요인이 낙태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 이후에는 그렇게 낙태는 이제 이때보다는 광범위하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이 이후에도 낙태가 차지하는 요인이 굉장히 컸고 물론 경제 사회적 요인이 있어서 또 뭐 피임을 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라든지 있지만 그래서 90년대에는 다시 출생아 수가 늘어나죠.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지금 혼인율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출산율이 0.98을 찍었다. 이러는데 몇 년 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돼도 결혼해가는 가치라든지 뭐든지 어쨌든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에 출산율, 출생아 수, 혼인율은 다시 올라갑니다. 뭐 이건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예언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출산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15에서 보통 44세 가임 여성이죠. 여성이죠. 가임 이 여성대가 이제 가임 이 연령대 여성들이 가임 능력이 있다고 보니까 이것뿐에 그 해에 태어난 출생아 수잖아요. 그 해에 태어난. 그런데 지금 이 한창 출산을 하는 여성들 나이가 30대거든요. 80년대생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 숫자가 확 줄었던 이때 아주 극심한 낙태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 숫자가 확 줄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나왔을 때 아이들 수도 작은 거죠. 혼인 건수도 작으니까. 그러니까 혼인율 내지 혼인 건수는 뭐 인구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뭐 혼인 건수 해가지고 혼인율을 잡는데 어쨌든 80년대생들이 오히려 90년대생보다 적은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대로 가도 가치관이 그대로고 뭐 어쨌든 그대로 가더라도 몇 년 뒤에는 출산율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혹시라도 통계청에서 뭐 아니면 어디 정부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뭐 정책이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사기치지 말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정도였었는 거 아니? 80년대에 이 좀 밝혀야 되겠구나. 제가 오히려 안 보이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면은 이제 200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요. 200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이 출생아 수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까? 이걸 보여드릴까 먼저. 80에서 먼저. 이게 좀 거꾸로 됐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특히 이런 이슈에 있어서 이제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인데 언젠가부터 공개가 돼가지고 보니까 여기 인공유산비라고 나오시죠. 이게 출생 100에 대해서 낙태를 얼마나 했느냐. 100명이 태어났으면. 근데 이게 78년도에요. 이렇게 보시면 84.1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태어났을 때 낙태를 84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그 당시에 75만 명 태어났거든요. 78년에 여기에 84.1%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3만 2천 건. 근데 이거는요. 보건소에서 집계한 것들 거기서 낙태를 해줬으니까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한 거는 아마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84년에 이게 77.6으로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때 이제 67만 5천 명이 태어났으니까 77.6%니까 52만 4천 건의 낙태 시술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통계에 이제 있는 거죠. 통계청 통계가 아니라 이제 보건사연구원 당시에 인구보건연구원 집계한 통계고 87년에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대신 그래서 이제 62만 명 태어나고 42만 명 줄어들고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여기 보시면 62년부터 89년까지 그 강력하게 그 산하 제한 정책했을 때 그래서 이것들은 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전 피임이죠. 근데 요게 요겁니다. MR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Menstruation Regulation 월경 조절술에서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보건소에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흡입술 그걸로 이제 소위 말해서 간단하게 낙태라는. 근데 이게 7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게 왜 74년이니까 궁금하십니까 혹시? 74년부터 왜 하필 왜 74년일까? 모자 보건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는데 요즘 그 낙태 합법화 때문에 그 여러 그거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형법이 1953년에 형법 생기고 그 형법에서 낙태라는 표현을 썼고요. 낙태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불법화한 이후에 근데 국가에서는 60년대부터 강력하게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선택한 길이 낙태의 일종의 합법화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완전히 불법화한 형법만 있었는데 모자보험법을 만들어서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정한 거죠. 정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굉장히 엄격하죠. 전염병에 의한 뭐 강간이라든지 형사 법적 법률상의 이유엔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마지막 5번째 조항이요. 제가 법률 용어는 다 뭐 줄줄이 외우지 못하겠지만 임신으로 인하여 모체가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했는데 나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다. 의사의 진단이 아니고 진단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아니고 그렇게 느낄 때 그러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보통 우리가 낙태를 지금 논쟁이 되는 게 낙태를 예외적인 어떤 그 허용하는 조항을 할 때 요번에 아마 법 개정이 되면은 경제사회적 조항 그래가지고 여성이 키우기 어려우니까 사회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이제 이걸 명명백백하게 명확하게 넣자라는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모자보험법 가지고도 다툼을 하려면은 충분히 다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제정을 하면서 이게 그 보고서에 나온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인공 임신 중절 허용 범위가 넓어졌고 그래서 실천율이 상승하고 출산율이 저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가족계획 성공 비결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인공 임신 중절 요소를 강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제 정의당에서 발표했잖아요. 잽싸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낙태 이제 이제 개정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제 낙태라는 말을 이제 지우고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형법에서 낙태라는 용어로 그때나 지금이나 불법으로 만들어 놨었고 근데 73년에 모자보험법 제정하면서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낙태가 갖는 의미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낙태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장한 언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널리 공개돼가지고 이제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을 바꾸더라도 인공 임신 중절로 말을 바꾸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 거기다가 이건 어쨌든 국가가 해준 건데 국가가 그러니까 특히 80년대 초반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두환 정권 집권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 가족계획 사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지금 어디 문헌인데 지금 추천을 못 가져왔는데요. 그러면서 이 MR 사업이 급물살을 또 타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음파 술이 그 초음파 해가지고 이제 태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산부인과에 이제 기술이 보급이 되고 80년대 그래가지고 일반 산부인과 병원을 통한 낙태가 아주 특히 여아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89년부터인가요? 낙태를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태아 성별 감별을 이제 단속을 하는 거죠. 단속을 하면서 낙태 건수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공식적인 낙태 통계를 내지 이제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느냐? 2005년도에요. 이제 고대 의대팀의 연구 요용을 줘가지고 낙태 이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34만 건 정도 낙태 건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29.8이라는 게 이제 인공 임신 중절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도 abortion rate인가요? 그래서 가임 여성 1000명당 내가 평생 가임 여성 1000명당 그 해의 낙태를 얼마를 했느냐
이게 인공 임신 경험률이라는 게 있는데 경험률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평생 얼마냐가 아니라 그 해에 가입 여성 1000명이 낙태 건수가 있으면은 그 낙태 건수가 가입 여성 1000명당 몇 건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29.8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가장 그 최근이 사실은 16만 8천 건, 약 17만 건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그랬는데 작년엔가 그 낙태 가지고 청와대 청원하고 뭐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실태 조사하겠다, 뭐 대책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급하게 작년에 했는데 이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낙태 건수가 5만 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요즘 소위 말해서 청년 세대들은 기성 세대에 비해서 구체적인 피임 방법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한 가지 확실한 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조사 연구 이 결과 보고서를 아직도 공개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조사에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 이전까지의 그 낙태 조사는 이제 2005년하고 2010년 이거는 고대 의대팀이 했었고, 그러니까 고대 의대팀이 했었고 여기는 연대 의대팀이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있는 이거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전국 출산력 조사.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입니다. 그건데 의대팀들은 이제 병원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그 현장이라든지. 근데 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팀과 같은 저의 추정이지만 뭐 연구 역량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뭐 설문조사 정도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실제 이렇게 줄었을까 그러면 이제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태어날 수 있는 생명 하나 대 그냥 낙태를 하나 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당시 전재 보건복지부 가족부 장관이 이거 절반만 건져도 소위 말해서 출산율 높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강력하게 낙태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마침 프로라이프라는 이제 의사들의 모임이 이제 같이 낙태 시술하는 동료 산부인과 의사 병원을 고발하는 그런 액션들도 취했고, 근데 결론은 대책 없이 국가가 앞장서서 해줬던 낙태를 갑자기 막 바꾸면서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암시장만 키워가지고 그 낙태 시술 비용만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이게 이제 하나의 측면이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이제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과 관련되는 건데 저희가 이해의 계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저겁니다. 여성이 이 취업 활동을 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아이 낳아서 키울 데는 없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가 1970년부터 그 이제 제가 숫자 대비해 가지고 한번 통계를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줄어들고 스웨덴도 줄어들고 독일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취업 활동을 하면 할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90년대 한 중반까지도 그 인구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성률의 그 취업률이 고용률이 올라가 이제 쭉 올라가면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국 마찬가지고 스웨덴 마찬가지고 독일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통계를 잡아가지고 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거는 지금 같은 기간에 낸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취업 활동하기 시작할 때는 뭐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여건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려우니까 출산 기피 전략을 쓰죠. 아이를 안 낳는 거죠. 근데 점점 뭐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고 노동시장도 성평등해지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중요하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건 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야? 남성도 일가정 양립해야지. 그러면서 평등한 부부 관계가 되고 이제 이런 그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 이제 이행의 계곡이다. Value of the transformation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transition. 한국은 떨어지는 속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급속한데 여기서 이제 멈춰 있습니다. 한국 것만 다시 보시면 지금 작년에 여성 고용률은 또 올라갔어요. 55%에서 57% 정도로 올라갔는데 그 이제 여기입니다. 작년 계획인데 그 이제 보시다시피 이 출산율은 최저점을 찍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성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회가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지는 이 변화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지는 느리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계곡에 바닥을 치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계곡에 이제 바닥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유럽에서는 보통 고용률이 60%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한국이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예외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60%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보면은 단순히 고용률이 60%를 넘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가치의 변화, 가족에 대한 어떤 개념의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도 변하고 의식도 변하고 정책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가치 가지고 있고 그 정책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60%를 넘어도 계속 바닥을 치는 취업 활동을 하면서록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유인은 이제 생각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완전히 이행의 늪에 빠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행의 계곡을 벗어난 국가들 보면 어쨌든 1.3 초저출산율에서 그래도 벗어난 국가들도 보면요, 일단 60%는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 고용률이.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왜 초저출산을 경험을 했고, 결국은 아주 1.3 이하로도 안 내려갔고 왜 상대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느냐? 결국은 개념은 좀 다르겠지만 평등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정상가족 규범이 사라졌다. 다문화성이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에 이러면서 남녀의 공통과제. 그래서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뭐 서비스, 우리 이제 현금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돈 줘가지고 출산율 높인 국가는 사실상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 이야기하면은 당장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비용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교육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한국의 독특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까 여러분 그 처음에 보셨겠지만은 한 2.0이 여기니까 저출산 현상들이 나타나는 국가들이 이제 80년대부터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요. 2.0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나타나는데요. 유럽 대륙의 서유럽 대륙의 그 복지 국가라는 게 이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걱정도 없고 의료비 걱정도 대체로 없고 주거 당연히 걱정 없고 이런 복지 국가 시스템이 확립이 되는데 그때 동시에 나타난 게 뭐 요때나 그리고 시차가 좀 다르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 전까지의 복지 국가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전형적인 성별 노동 분리에 기초한 복지 국가였었는데 그래서 전통적 복지 국가에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별로 없었고 요양원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거는 여성들이 하면 되니까 집에서. 근데 이때부터 이제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가 없으니까. 왜? 복지국가는 성별 노동 분리. 여성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뭐 노인을 수발하고 이제 또 어떤 돌봄 노동을 수행한다는 전제에 설계됐던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훅훅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국가들은 80년대 정도 되면은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20%는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0%.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이제 벌써 복지국가는 확립된 이제 그런 시기인데, 20%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미 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80년대, 90년대 이미 복지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국의 경험으로 만약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아동수당 도입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주거지원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 확대하고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야 되죠. 거쳐가야 될 과정인데,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 행복주택을 신혼부부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받았으니까 국가에 고마워가지고 아이 낳아야 되겠다. 그럴까요? 뭐 나이 사람들은 낳겠지만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복지국가라는 필요 조건은 있지만, 필요 조건은 충족됐지만 그 성평등이라는 충분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보면 이제 복지국가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사실 뭐 유럽 전문가라는 표현도 안 하고 저는 딱 독일 전문가입니다. 그냥 저를 소개할 때 뭐 평생 독일만 팝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웬만한 전공 분야 분들하고도 제가 뭐 제 전공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독일 쪽을 좀 자세히 해보면, 일단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벌써 돼 있었던 거죠. 그 이제 90년대 요때까지 벌써 80년대 90년대 뭐 다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우리 지금 그 아동수당 그 도입했잖아요.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작년부터 이런 아동수당은 벌써 이때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돈 주는 건 벌써 막 하기 시작한 거죠. 복지도 하고 현금 많이 주고 가족에게 아동 양육수당 이런 거 도입하고 다 했는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뭐 이제 독일 통일 요인도 있었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인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이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어떤 변화를 했느냐? 일단 그 이제 양성평등, 성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개념이 바뀝니다. 이 가족 실태 조사할 때 그 가족이냐 아니냐 물을 때 우리는 딱 조건이 있잖아요. 법률혼 가족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에서 이제 가족을 정의하는 거 보면은 결국 그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독일도 2005년 전까지는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혼인관계 중심으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뒤에 아마 자료 넣어드린 것 같은데 굳이 혼인신고 안 해도 무슨 우리가 말하는 꼭 굳이 뚜렷한 동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미성년 자녀를 이제 키우는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걸 가족으로 보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확대로 그러니까 가족에게 돈을 줘서 아동수당 주고 뭐 아동 양육수당 줘서 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서 이거는 물론 있지요, 계속 있지만 이제 어린이집 많이 만들고 이제 이런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거기에 남녀 일가정 양육,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지금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흐름, 사회적 돌봄 확대와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정책 변화가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지금 1.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이제 그 독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어디서 저런 표현이 나왔는데 중산층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출산율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요. 네,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라지고,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사회적 돌봄 시설의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이행의 계곡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일단 전통적인 복지 국가는 이제 벌써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이 저출산이 나타난 거죠. 저출산이 나타난 거고, 예. 그러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남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성평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사회가 되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근데 뭐 보통 보편적으로 서유럽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독일이 이 과정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 1, 20년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변화를 위한 제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얼마 전에 작년 12월 17일 날 이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획이 여전히 굉장히 성차별적이었다. 심지어 3차 기본계획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여기 목표에 2020년에 출산율 1.5 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우리 여성들이 그거 원래 제가 처음 썼던 용어인데 여자가 무슨 아이 낳는 자판기냐.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그 사고방식이 가능했던 게요. 이 70, 80년대의 그 투입 산출. 그래서 투입을 하면 성장을 하던 그 가치관으로 계속 이제 이제 저출산 대응 정책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은 극복할 수 있는 거고 투입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2020년까지 1.5 달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경로로 저희가 이제 토론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실 정책의 가닥을 뭐 이렇게 잡은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뭐 일단 가족 개념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민법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780조인지 870조인지 그러니까 자는 부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는 부의 성과 본과 성을 따른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게요. 2005년도 호주제 폐지되면서 원칙적으로란 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이의 성은 혼인 신고할 때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혼인 신고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조금 있긴 거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혼인 신고할 때 나중에 아이 나오면 아빠 성으로 할래요, 엄마 성으로 할래요 물어보면은 물어보지 않은 경우도 많고 사실 그냥 대충 이렇게 이제 치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거죠.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성평등 내지는 민족 가족 관계라는 게 지금 들으시면은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20, 30대 남성들 아주 반발하면서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던 게 이거였습니다. 성을 왜 엄마 성을 쓰면 안 되느냐? 내가 낳은 아이인데 왜 집안의 아이고 남자아이가 되느냐? 이제 내 아이로도 만들 우리의 아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을 2개를 쓰든지 보통 이제 2개 쓰겠죠, 뭐 2개. 그런데 저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주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제 특단의 대책. 그래서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할 때 2천만 원 해가지고 출산 주도 성장 이런 말을 쓰고 그랬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1억 주자. 허경영이 원래 저작권자예요. 허경영. 그런데 진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이 틀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입하면 우리가 뭘 쥐어주면 너희가 낳는다. 라는 그 틀이 방향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돈을 1억을 주는 게 1억이 아니라 10억을 줘도 그건 특단의 대책은 아니에요. 특단의 대책이라는 건 이 근본적인 어떤 사고의 틀,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게 특단의 대책이지. 그렇게 따져 보니까 부모 중심 그 이제 가족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요. 무슨 뭐 그야말로 우리 68년대 그 사회혁명 이후에 보는 히피들끼리 뭐 막 그룹홈 지어 살면서 뭐 벌거벗고 다니면서 막 그냥 얘랑 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아주 그 잘못된 그 왜곡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일부야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냥 다 부부 중심으로 살아요. 잘 아시면 서유럽 국가에서 무슨 뭐 원시 뭐 군원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 개념이 아이를 낳고 돌보는 사람들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점점 이제 보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OECD 국가들은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내려가면서도 그때 이렇게 의식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어 살고 싶다, 아이를 낳아서 살고 싶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식들은 항상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드라마 같은 건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들 그 저출산 소위 말해서 극복 대책이라고 막 강조하면서 극복이라면서 쓰면 안 되지만 극복 대책 강조하면서 모험 사례로 많이 드는 나라들이 이 프랑스, 뭐 스웨덴, 우리 이제 OECD 국가 뭐 이렇게 드는데 이건 유럽연합 통계고 이건 이제 OECD 통계인데 OECD 평균인데 100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가가지고 어디 광장에 앉으셔가지고 저녁 때 커피도 마시고 핵이니까 뭐 맥주도 마시고 느긋하게 이제 계실 때 유모차 끌고 이제 지나가면은 10에 6은 불륜입니다. 불륜.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비혼 출산율이 애들이 100명이 태어나면은 60명이 일단 혼인신고 안 하고 태어나는 거죠. 여긴 또 이제 55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마구마구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느냐? 저는 한국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수히 많은 모텔과 그 호텔 수를 봤을 때,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것뿐이지. 단지 이제 그 살아가는 어떤 양식이 다른 거죠. 왜 사람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났는데, 소위 말하는 서로 알아보는 시간도 없이 왜 결혼을 해? 한 3년은 같이 살면서 살림도 같이 해보고 잠자리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결혼하는 사람은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아이까지는 안 낳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헤어지기도 덜 헤어지고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아예 독일도 뭐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를 인정하지만 프랑스는 아예 명명백백하게 배우자 신고제 해가지고 혼인 신고를 안 했어도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했냐 안 했냐 차이는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내가 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확인을 받는 거고 배우자 신고제는 이제 구청에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갖는데 대신 재산 관계는 헤어지더라도 서로 이제 타출 안 하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하면은 프랑스에서도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살다가 배우자 신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간단해요. 가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자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 병원 가가지고 보호자 사인도 했지만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하지만 또 뭐 재산을 나누는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배우자 신고제로 살다가 헤어진 사람들의 비율하고 혼인 신고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비율로 따지면 우린 언뜻 전자가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야. 하지만 후자가 훨씬 더 높은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좋아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여건을 사회에서 만들어줄 것이냐.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무슨 대책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한번 같이 살고 싶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살 수 있도록 사회가 그거 한번 살아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러다 헤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좀 가치관을 바꿔주는 게 그게 이제 특단의 대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30분이 넘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제가 아까 이 정책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결국은요 이게 지자체가 변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자체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게 아시는 분 아시고 다 아시나요 이제는? 제가 늦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늦둥이 아빠 정재훈 치시면은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뜨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0대 늦둥이, 40대 중반 뭐 늦둥이 이렇게 치면요. 제가 40대 중반으로 알고 기자가 잘못 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기사가 뜨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양육 환경이 굉장히 바뀐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 생각 못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92년생 딸이 있는데 걔 키울 때와 다른 점이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이도 이제 적게 낳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는데 가족이 아이를 낳는 순간 과거에는 그래도 공동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마을에 뛰어나고 이 아이를 낳는 가족은 지역 사회에 이제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순간 저는 극장도 못 가고 애를 데리고 동네 식당에도 못 가고 그다음에 동네 슈퍼에도 못 가고 전통시장 아무리 만들어 보십시오. 애를 데리고 가면은 일요일 날 주차 막 그냥 허가해 줘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애들 뭐 이렇게 애들 이렇게 지나다 툭툭 그럴 수도 있고 여러모로 하여튼 아이를 낳는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은 지역사회와 고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이런저런 정책 만들어도 결국은 내 아파트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아파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가족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는 순간 이마트로 점프를 해야 됩니다. 롯데마트로 점프를 해야 되고 키즈카페로 점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하고는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유모차를 끌고 나갔을 때 이제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사회 그 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식당을 갈 수 있는 사회 그 다음에 대접받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유럽 국가는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핀란드 헬싱키에 2016년인가 5월에 출장 갔다가 이제 보니까는 상징적인 그림을 봤는데 이제 엄마 한 명이 애 둘을 데리고 근데 개 한 마리를 끌고 그리고 동네 산책을 나온 거예요. 야, 아파트 단지 안도 아니고 그래서 야, 핀란드에서는 우리는 애 하나를 데리고 둘이 나가도요. 아주 험로입니다. 험로. 제가 저희는 항상 애 둘이 같이 데리고 나가니까 둘이서 유모차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도 둘이니까는 들고 뭐하고 뭐 이러면서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이제 한 명이 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러는데 누가 무시를 해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어쨌든 그걸 보니까 혼자서 애 둘을 데리고 개를 끌고 나오는 지역사회의 모습. 근데 이게 지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사회 지나다 보면은 때 되면은 아스팔트 도로 다시 깔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이 생각이 있으면 내지는 지자체장이 생각이 있으면 그 도로를 그러니까 그 틀대로 계속 사는 거죠. 특단대책 그러니까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 줘, 500만 원 줘 이렇게 가는데 그 돈들을 모으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도로 포장을 하더라도 인도를 더 넓히고
도로를 좁히고 도로 다이어트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도로 폭좁힘. 그러면서 또 한쪽은 유럽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마을에 가면은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 가다가 이렇게 통과 못하고 서로 기다렸다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면 턱을 만들면 어차피 저기 캥거루 효과 아시잖아요. 확 갔다가 거기서만 이러.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도 차들이 천천히 다니고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수준으로 가면 인구정책과를 요즘에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인구정책과에서만 저출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로시설과 공무원이 그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산해가지고 집행 기계적으로 하니까는 아스팔트 다시 깔기만 하지 그대로 인도를 넓힐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인도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힘든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지자체 그 소멸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서울보다 큰 그 남도 쪽으로 가면 대부분의 군들이 서울보다 더 크잖아요, 면적이. 근데 인구가 6만 7만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자체에서는요, 1년에 그 들어가는 돈이 출산장려금 요번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해남 같은데 해남 더 많이 주잖아요,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 돈을 그 군청에서 만약에 이제 폐가나 농가를 사가지고 그럼 뭐 몇천 평 살 수 있거든요. 사가지고 내려오는 젊은이들에게 20년 무상으로 준다. 거창 사과 유명하니까 사과 농사 한번 지어봐라. 이런 게 특단의 대책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이 사람이 결국 이제 가족이라기보다는 사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부처 물론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지만 이 지역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그런 의미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 한 1, 2년 동안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씨름을 하고 이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자체가 안 바뀌면 그러니까 여전히 중앙정부는 예를 들면 저출산 극복이라는 용어를 버렸습니다. 출산 장려라는 용어도 버렸습니다. 근데 지자체는 여전히 저출산 극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직원들 맞선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1년에 1억, 2억씩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앞장서서 사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대형 교회 있고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남군이 됐든 거창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제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정말 사람 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낙태는 사실 이제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낙태는 우리가 이런 원죄가 있으니까 앞으로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 오늘 뭐 주제 낙태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을 바꾸느냐, 법을 바꾸느냐 이건데 결국은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낙태를 원치 않는 여성들이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비혼 출산의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어떤 여건을 그러니까 뭐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고 확대해야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그러니까 독일이 낙태를 93년부터 부분 합법화했는데 그 이후에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크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그 KBS 심야 토론에 지지난주에가 나와가지고 낙태 관련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 낙태 그 합법화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비춰줬던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그 서울여대 총장실에 그 동문들 중 기독교 대학 교수가 나와서 합법화해야겠다고 어마어마한 직원의 표현은 그랬어요. 직원의 표현은. 근데 뭐 과장이 있겠죠. 직원의 표현이 또 뭐 어마어마한 항의자 나왔고 총장님이 골치가 써갖고 근데 총장님이 저한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뭐 당연히 본인이 왜 이야기 안 하시겠죠. 뭐 당연히. 그런데 문제가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그랬지 싶은데 제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제 앞에 앉아 계셨던 목사님한테 기독교에서 낙태를 반대하려면 수백억 수천억을
출연을 해가지고 재단 만들고 그래서 비혼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반대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가 특단의 대책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 공동체 그렇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에 어떤 그 기여를 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고 예, 여기에 뭐 특별히 교육 공동체 말씀 안 드렸지만 어쨌든 공동체가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주저주저 또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갔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